안녕하세요. 마이크 드리죠. 네, 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수종입니다. 이번에 저희 첫 세션은 지금 네 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네 분을 모셨는데, 황보순이 의원님께서 이제 갑자기 아프셔갖고 참석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소개가 필요 없겠지만 저 왼쪽에 금태섭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략계획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그리고 가운데 앉아 계신 김세현 의원님은 18대, 19대, 20대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국회 정치발전 특위위원장,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 미래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사단법인 어젠다 2050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고. 네, 그리고 맨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 신형영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21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석으로 당선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게 되셨습니다. 의사세요. 그래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을 지내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분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계셔서 마지막 10분 정도는 간단하게 다시 커멘트 해주시는 방향으로 시간을 쓰고요. 그래서 한 그렇게 계산하면 한 35분 정도 남는데, 지금 4개 주제가 사실은 조금 다 떨어져 있어서 약간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4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4번 라운드로 토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한 4분 최대 맥시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강우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민주주의였어요. 이제 민주주의 공부화가 굉장히 한국에서 강하다. 민주주의 성숙도 인식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가 약화된다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포퓰리즘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건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념적인 거나 지지 정당별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학술 토론은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신 경험 이런 거를 잘 반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의원님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나눠서 하라고 하니까 강우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 드릴 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이제 일반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관념을 갖는 것이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2005년보다도 그 전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 저희가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배웠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게 보이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를 이룬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나 또 정치적인 또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 통계를 보면서 거의 저희가 느끼는 것과 비슷했는데 약간 좀 의문을 갖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체로 보수 정권 시절에 보수와 진보 간의 그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을 보면은 보수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그렇지 않아서 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로 뭐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집권 세력들은 좀 편나누기를 하게 되고 또 집권 세력이 아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현재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가 있는데 그게 보수 정권 시절에 특히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네, 김세현 예, 먼저 이렇게 동아시아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네 차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국인의 정체성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하고 한국인들의 프로그램에서 먼저 강찬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결론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공고와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선거 결과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데모크라시 프랙티스 경우에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매주 발표되고 있는 한국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이 주간 단위 조사를 할 때 그 자기 변인 분석을 계속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지역별로나 지지 정당별 그 특성에 따라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였던 미디어 정체성에서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제도 전반적인 그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나 신뢰가 올라가는 반면에 실제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일종의 편가르기 또는 단파성의 강화가 민주주의를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현실 정치로 연결되는 그 접점을 지나가면 이렇게 이 특정 정치적 성향 또는 이념 성향에 따라서 자신이 투표하지 않은 또 지지하지 않는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극심한 반대로 치우치기 쉬운 이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나타난 현상은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그 실제와 그리고 어떤 원칙 또는 관념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데이터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강찬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혜영 네, 안녕하십니까. 신혜영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처음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의원이고요. 여기 그동안은 의사로서 여러 가지 의료 현장이나 보건의료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코로나 현상을 지키다 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오늘의 논의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지 사실은 생소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불러주신 거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변하고 우리 세계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이런 한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요청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강찬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의학을 전공했지만 역학, 보건학
쪽으로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역학적인 인구학적인 분석을 좀 했었던 바가 있고, 물론 그 인문사회학적인 측면보다는 뭔가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의 분석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재미있게 결과를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연구 결과 보고하시면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런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급격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진보에서의 그런 변화가 더 큰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 사이에 있었던 촛불혁명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우리 설문 참여자들한테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요. 보건의료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공공의료의 중요성, 국가가 좀 더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분들의 여론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조금은 시각적인 차이나 바램은 앞으로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 결과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체성,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실례로 보면은 이번에 감염병이라는 건 세계적인 재난이나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국가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선진국이라는 곳에서의 많은 결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외의 또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치명률의 차이였겠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 차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6%인데 오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 4.4%, 그리고 영국이 15.5%, 그리고 프랑스가 17.9%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정말 뭔가 민주주의 그리고 제도적으로서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또 민주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이 설문이 작용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강우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한민국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기십니까 했을 때 74.3%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조차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분석한 그리고 느낀 바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4년 후에는 김세영 교수님처럼 더 많은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긴장 푸시고 좀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좀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연결해 주시면 더 토론이 재밌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원택 교수님께서 2005년에 발표하실 때 사우스 코리안 내셔널리즘이다. 그래서 그때 조심스러웠다 하는데 제 기억에 2005년 발표에서 강 교수님 발표를 제일 해외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후에 이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트렌드를 보여줬다.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 공동체,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의 내셔널리즘이 강화됐다. 대신에 좀 배타성은 더 커졌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국회에서도 많이 들여다볼 것 같은데 금태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원택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배타성 강해지는 데 대해서는 계속 염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20대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인권법 학회라는 데 가서 발표를 하는 토론을 이렇게 하는데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려운 인권 문제가 어떤 거냐고 질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성소수자 문제의 경우에는 아주 솔직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잃을 표도 있지만 얻을 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볼만하다. 사실은 돌파해볼만 하고 한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도저히 돌파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이는 것이 이주민 문제다. 왜냐하면 배타성이 너무나 강해져 있고 보수건 진보건 스스로 이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건 진보라고 생각하건 상관없이
이주민 문제만 나오면은 아주 격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사람들이 물론 인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혈연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큰 변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성은 강화되는 경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강원택 교수님께서 통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와 같이 한민족이니까 같은 결애니까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먹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나만의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의를 하고 사실 이주민 숫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고 사실은 이주민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특히 이주노동자가 없다고 치면은 농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산업은 거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텐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통일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주제에 관해서 과거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논거들이 그러니까 한민족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왜 거기에 우리가 그 동의해야 되느냐.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의 이제 이 여론 지향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배타성이 강해서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사실은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못 일어납니다. 진보 쪽에서는 난민 보호해야 되고 이주민 받아야 되고 이런 정도의 논의에 그치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또 최저임금은 외국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와서 결국 그 자기 진영을 강화하는 논의로만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다음번에 우리 사회가 어떤 폭발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굉장히 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나 또 어떤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강 교수님께 그 코멘트를 부탁을 드린다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예멘에서 제주도로 수백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자를 그냥 제주도에서 또 도입하게 되는 행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이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난민을 인정해야 되는 국제사회 요구는 커지고 있어서 난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이제 민족 정체성 그리고 영토인식 즉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 인식에 대한 주제여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었습니다. 일단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진단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 탈북민 거기에 북한 주민까지 새로 비교를 해보고 또 조선족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민족적 뿌리는 비슷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그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다른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오고 있는지가 흥미롭고요. 또 하나는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다른 민족 출신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 남이다 이런 진단도 계속 상당히 높은 그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주 노동을 해오신 1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을 보인다는 것이 사실 좀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신화와 또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민족 공동체 개념이 너무 강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족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로 이 정체성은 이동하고 있는데 이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으로 그 민족관으로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그 민족 배경이 다른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성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완화되어 가기보다는 좀 더 강화되어 가는 것이 향후 사회 통합에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노동력 부족 문제로 계속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일 것이나, 다른 대륙들의 사례를 보면 유럽에서 가령 영국이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출신의 이민자들, 또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또 독일에서 관련된 터키에서 이렇게 이 이민들을 많이 받아서 대략 인구의 10% 내외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별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사회 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아마 대대적인 자동화 노력으로 이런 사회 통합에, 그러니까 민족적 이질성을 줄임으로써 사회 통합을 기해하는 것인지, 사실 이 최적 통로가 어디인지 저도 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그 만주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이게 50대 보니까 특이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히트했던 베스트셀러 영향이 있는지, 아무튼 이것이 또 지나치게 민족 국가 또는 내셔널리즘과 결합되어서 좀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 데이터가 튀어서 좀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무튼 그 헌법 개정 논의에 상당히 나중에 영토 조항은 사실 저는 거의 이슈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나중에 개헌 논의 때 이게 의외로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아무튼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제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무튼 더 다른 어떤 논의들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문조사를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한 지역에 대한 영토 인식에 대한 문화,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남한 지역만에 대한 미국을 보는 이 인식이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나 젊은 세대가 북한에 어떻게 보면 무관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든데 당장 뭔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텐데, 결국은 이런 세대의 인식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 유치원생인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전쟁에서 북한을 물리쳐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길래, 저는 지난주에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보건대회를 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는 남북한이 뭔가 서로 상호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80년대생들만 하더라도 방공교육을 좀 받았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사실 좀 궁금했고요. 그런 어렸을 때 인식들이 서서히 자라나면서의 그런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6년에 그 연세대 간호학과의 추상희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의대생들이나 간호대생들한테 통일 인식에 대한 설문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통일보건의료, 특히 남북협력교류가 결국에는 보건의료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일에서도 그 통일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교류 협정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 끊임없이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건의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걸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의대생들이나 간호생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관심이 있는 대상들이 통일 보건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관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더 강하더라. 결국에는 인식에서 이 활동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남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설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외부 출신 구성원들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진 이 결과를 보면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요. 이 결과는 이번 코로나 사태, 불면 사태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된 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다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마인드가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사태 때도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 서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보수적인 시각들이나 아니면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배타적인 부분이 강하구나 하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도요. 사실은 초반에 코로나19 대응 잘 하다가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그런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그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케어가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탈북자들, 조선족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들을 포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만 해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 혈통으로서 우리가 아우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우리의 인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내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역사인식과 정체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겁고 어려운 주제로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인데요. 항상 우리가 지난 반세기 역사, 심지어는 최근에 몇 년 전의 역사도 우리가 잘 화해를 못하고 또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무거운 주제인데 김진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말 저도 관심 있는 주제라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인과관계 쌍방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자기 본인이 형성한 역사 인식에 따라서 정치 정체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정치 정체성 때문에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집권을 하게 되면 역사 교육에 개입을 하려는 안 좋은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보수 정부 때는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었고 지금은 또 친일파 주창가 논란을 빚으면서 이게 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정치인으로서 아까 그분도 그랬지만 대단히 위험한 문제라서 사회적으로 이게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를 한 이후에 사실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박유하 교수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들이라는 책이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소송이 제기가 되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출판금지 소송도 걸리고 형사 소송도 돼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박유하 교수님이 개인 이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다가 변호사를 또 잠깐 하는 동안 찾아오셔서 자기 사건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박유하 교수님의 학문적인 견해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논할 수 없을 만큼 비전문가인데 첫째는 어쨌든 학자가 쓴 그 책에 대해서 이거를 일반인이 못 보게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고 또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를 놓고도 일본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이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국회에도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 한번 버클리대에 있는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 연구를 하면서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양한 견해를 다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면 결국 이것이 강제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납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유하 교수님 책도 읽어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박유하 교수님 견해를 온전하게 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책을 다 읽고 온 일본 대학생과 안 읽고 온 한국 대학생이 과연 토론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세대의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그 이제 유신이나 또 그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어떤 그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학교를 다닐 때 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거의 못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무슨 좌익 활동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못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확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항상 있는데 이내영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이게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 역사인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서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김세현 의원님 고개 듣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 과정에서 아마 이제 앞선 주제를 그 시간 제약 때문에 조금 말씀 못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덧붙여가자면 제노포비아 극복을 위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지. 왜냐하면 우리 현 정부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세계 선도 국가의 이런 위상을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영토의 축소지향적 인식과는 별개로 이 우리와 배경이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처럼 배타적인 인식을 가지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에서 뭔가 환경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20년 전부터 이루어지면서 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세대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듯이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이내영 교수님 발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협상론을 포함시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성세대의 권력에 대한 이제 권력을 획득한 이후의 행태를 보면 항상 모든 것을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 정치 권력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다른 또 언론이나 다른 권력 분야에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까지도 독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런 불필요하고 혼란스러운 투쟁을 교과서를 가지고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등소평이 그 강제 하방을 당하고도 모태행동에 대해서 07과삼으로 평가를 해서 그 수천만 자기 국민을 죽였던 문화혁명의 과거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긍정평가를 계속 이어가게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훨씬 더 이 현대사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진보에서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07과삼을 하지 못하는지, 보수에서는 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 07과삼을 하지 못하는지 저는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 아까 결론을 말씀해 주셨던 엘리트들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현명한 역사 통합적 인식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저 데이터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해방 정국에서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 변화에서 이승만, 김구, 미국 정부, 소련 정부 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김일성에 대해서 2005년과 물론 중간에 잠깐 낮아진 적이 있었지만 2020년 10%의 긍정평가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책임론에 있어서 남한 정부나 미국 정부 책임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점은 그래도 한 가지 좀 안도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 받아왔던 옐친 대통령 정상회담 때 받아왔던 그 비밀 문건의 공개 이후로 적어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역사적 인식은 그 사실을 따라가게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이 퇴임 직후에는 아주 낮았지만 이후에 상승한
추세,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최근에 와서 이제 높아진 평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적인 평가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양근 의원님. 이혜원 교수님 발표를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밌게 좀 받아들이고 저도 공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영역별 국가 자긍심 영역을 보면서 느꼈던 바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수준에 대한 그 자긍심 95.9%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나 예술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46.3%, 군사력 수준 49.4% 이런 답변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 사회의 그런 양극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면에서 이번 설문조사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는 역사적 자긍심이 낮고 그런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역에 따라서 그 입장이나 의식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건의료의 수준이 95.5%가 나왔던 것은 이번 코로나19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별로의 그 연령이나 나이대별로의 차이의 답변은 상당히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별로의 조금 더 서브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진보 또는 그런 보수, 연령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분석에서는 다중 공정성이라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설문조사 분석을 할 때도 실제로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 변수이기도 하고 그 연령에 따라서도 진보와 보수의 약간의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도 비슷하게 보정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네. 한규석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미디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새 그 서구 민주주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매체가 얼마나 과거에는 긍정적인 영향에서 2012년 아랍봄이라든지 최근에는 이런 가짜 정보라든지 아니 평가를 기로해서 더 부정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어떤 필터 버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또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많이들 연구를 했는데 한규석 교수님께서 매체 시대 양극화가 그렇게 정책 양극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정책 양극화는 매체 신뢰 양극화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조금 안도했습니다. 금태섭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의 항상 제가 처음에 하는데 저는 안도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규석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실제 저도 그 생각을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정책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는 것만 보고 이제 신뢰하는 것만 신뢰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매체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유튜브 같이 이제 1인 매체나 작은 매체에서 보면은 수용자나 또 그 자기들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슈가 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것만 노리고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장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거를 듣는 사람의 입맛에만 맞는 얘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장사가 되는 거고 괜히 이 얘기 저 얘기 섞어서 복잡하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오히려 청취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체들이 이렇게 미디어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정치도 비슷해져서 사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뭐 양쪽 얘기할 필요 없이 지지자, 수용자만 바라보고 유리한 이슈만 가지고 들어가면 충분히 당선에 필요한 숫자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